철학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제 마지막 7절 정리만 남겨뒀어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쭉 읽고 끝내도록 하죠, 여기는요. 자, 누구부터 읽을까요? 우리 허드슨 목사님 들어오셨으니까 네. 허드슨 목사님 이상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쭉 그동안에 여기를 안 들으셔가지고 그냥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네, 이상에서 우리는 계시 철학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계시 철학의 개념을 시작으로 문제가 되었던 일련의 계몽주의 사상의 발달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계시 철학의 목표와 방법론에 대해 말하였다. 우리는 본장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며 이를 이후 연구 내용의 기조로 삼을 필요가 있다. 네, 첫째 읽어주실래요? 첫째도요. 첫째, 계시 철학은 분명한 신학적 작업이다. 계시 철학이 계시를 기초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신학적 성격을 개혁주의적인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런 점에서 계시 철학은 일반 인문 철학과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계시 철학은 창조주 되시고 구속주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음이 그러하다. 이는 단순하게 인간 사변의 기초에 신을 생각하는 자연신학과도 구별되어야 하는데, 자연신학은 결코 구속주 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 계시철학은 분명하게 신학적 작업이라 그랬죠. 신학적 작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인간의 사변에 기초해서 무엇인가를 전개하는 그런 것과는 좀 구별한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 두 번째 줄에 개혁주의적이라 그러는데, 뭐 뒤에 뒷페이지에도 나오긴 해요. 개혁주의적이라는 것은 사실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을 가지고 하는 그런 철학이다. 그러니까 신학적 성격으로는 성경만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서 이 이제 인본주의 사상 이런 것들과 이제 변증 작업을 해나가는 거죠. 특별히 계시 철학은 창조주와 구속주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계시 철학에서 자연을 다루든 철학을 다루든 혹은 역사를 다루든 거기에서 결론은 반드시 그러그러함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또 구속주 예수님 이분들이 세상 모든 것의 주권자시고 섭리자다. 이거를 딱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이거를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어요. 특별히 신학적 작업이다 그러는데 이 신학적 작업은 자연신학과 구별되어야 한다. 아래서 세 번째 줄. 단순하게 인간 사변에 보통 인본주의 그 철학은 인간 사변에 기초하죠.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은 신을 생각할 때 계시인 성경을 기초로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자연을 보고 자기들의 생각을 기초해서 신학을 전개해 나가는데 이 자연신학과 구별된다. 왜냐하면은 계시 철학은 분명하게 계시 곧 하나님의 성경으로 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 작업이다. 자, 두 번째로 계속 읽어볼래요? 자, 우리 박준호 목사님 읽어보실까요? 네. 둘째, 계시 철학은 인본적인 사상과의 변증적 작업이다. 계시 철학은 조직 신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신학 음, 교과서와 같이 그 내용을 정리하여 기술하는 작업이 아니다. 음, 그것은 인본주의 사상의 한계를 드러내기 위한 기독교의 치열한 변증 작업으로서 인본적 사상과 논쟁하며 음, 기독교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음, 특별히 바빙크의 계시 철학은 바빙크 당시에 득세하고 있던 이론론가의 치열한 접전을 이룰 것이다. 음. 그러므로 계시 철학은 바빙크가 계시로 이론론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네, 이론론이라는 것은 만물은 그냥 물질로 이루어졌다. 좀 그렇게 이제 간단히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그런 사상이 지금 상당히 지배적인데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할 때 기독교 진리를 그러니까 이런 인본적인 사상과 논쟁하면서 변증 작업을 하면서 기독교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자, 그다음 셋째, 신장 네, 신정 목사 오셨네. 네, 아, 제가 읽을까요, 그냥? 네, 네. 네, 그리고요. 네, 네, 셋째, 계시 철학은 경험적, 신학적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전개된다. 인간이 없는 철학이 없고, 인간 이해를 시도하지 않고 철학은 진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계시 철학의 서두에서 말한 대로 추월적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을 잊지 않는다. 음, 계시가 접점이듯 인본주의 사상과 기독교 사이의 접촉점은 이러한 인간이라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잠시라도 잊혀진다면 계시 철학은 그 원래의 목표를 떠나 그 의의를 상실하게 된다.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계시 철학은 없다. 네, 계시 철학은 그 제목에 나온 대로 경험적 인간, 신학적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경험적 신학적 인간 이해라는 것은 인간은 초월적인 존재다 이거죠. 그죠? 아무리 이성만 가지고 산다 그래도 인간은 여전히 종교를 신을 찾고 뭔가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관계, 요거는 이런 인간 이해 이것을 우리 지난번에 인간은 초월적인 존재다. 물질적으로만 끝나지 않고 항상 영원한 것, 하늘, 신을 찾고 하는 그러한 존재다. 그 다음에 그러한 존재로서 늘 종교적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다. 항상 신을 찾고 뭔가 경배하고자 하고, 그리고 하나님, 성경적으로 보면은, 신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필요한 존재다. 이것을 딱 박아놓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계몽주의 사상은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다. 인간을 이성 안에서만 자꾸 모든 것을 이성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관이 있죠. 신이 어딨냐? 뭐 종교적 행위를 한다 그러면 그건 헛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해서 모든 것을 인간을 이성의 존재로서만 이해하는데 그러지 않다. 인간은 경험적이나 신학적으로 볼 때 초월적인 존재고 종교적인 존재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다 하는 것을 잊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 철학할 적에는 경험적, 신학적 인간 이해를 먼저 확고하게 확신을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야지 되지 또 뭐 다른 식으로 출발하게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서 세 번째 줄, 그러니까 아직 네 번째 줄, 인본 사상과 기독교 사이의 첫 접촉점이 뭐냐면 인본적인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도 인간이고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도 인간이고 똑같은 인간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이라는 그 이해 속에서 인본주의 사상의 문제를 드러내고 기독교의 문제에 합당한 점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이 접촉점에 중요한 접촉점에 인간 이해 되게 중요하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전도를 나간다 그럴 때 뭐 죄인을 구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믿으면 다 영생을 얻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어떤 기독교 뭐랄까 도식적인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한다. 이런 식으로는 잘 안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먼저 전도할 때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를 우리가 먼저 깊이 이해하고 전도를 해야지 초월적이고 종교적인 존재로서 인간 이해를 하고 전도를 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랑 마찬가지죠. 자, 네 번째 보죠. 계시 철학은 자, 누가 읽을까요? 제가 또 읽을게요. 네, 계속 넷째, 읽어보세요. 계시 철학은 철저히 계시 의존적이다. 계시 철학은 그 토대로서 어떤 인간적인 사상을 거부하고 철저히 계시로서의 계시로서의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계시를 의존한다는 것은 계시를 기초에 사상을 전개해 나가며 자기를 방어하며 계시의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계시 철학은 이런 기조 속에서 진행되므로 계시 철학은 철저히 계시 의존적이다. 계시 철학은 계시로 뚫고 들어가 계시로 나온다. 이는 계시를 절대 진리로 믿으며 인본주의 학문 속에서의 빈 공간을 계시로 채우며 진리를 확립해 나간다는 말이다. 네. 계시 철학은 계시로 뚫고 들어가서 계시로 나온다. 철저하게 계시 의존적이라는 거죠. 인본주의 사상의 한계를 얘기할 적에 그것을 한계를 지적해 줄 수 있는 게 계시고 그리고 거기서 논의되어서 결국엔 계시를 세우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시로 뚫고 들어가 계시로 나온다. 다시 말해서 계시를 절대 진리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세요. 인본주의 학문 속의 빈 공간. 초월적인 인간으로서 만족을 주지 못하는 인본주의 학문의 그 빈 공간이 있거든.
거기를 계시로 채우면서 진리를 확립해 나간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네, 다섯째, 음, 계시 철학은 그 자체로 신학의 한 분야로 자리 잡기 원한다. 바빙크가 이미 말했듯이 기존의 신학에 조직신학, 역사신학, 성경신학, 실천신학 등의 분야가 있는 것처럼 계시철학은 이런 신학의 한 분야가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학문과 삶의 재반 분야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다루며 검토하는 신약 분야가 없기 때문이다. 계시가 없는 철학이나 학문은 사상 누각과도 같다. 그러나 계시가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가치가 된다. 이런 점에서 계시로 출발하여 세상을 만나는 계시 철학은 문화명령에 응하는 신학의 새로운 시도이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또 하나의 신학 분야로서 계시 철학의 필요와 그 가능성을 타진한다. 네. 거기 계시철학은 문화명령에 응하는 신학의 새로운 시도다 그러잖아요. 문화명령이라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생활 각 분야에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계시철학이 지향하는 거는 그런 삶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인본주의 사상을 파헤쳐 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나타내는 작업이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야의 그 전문적인 신학이 없다는 거죠. 조직 신학은 성경 전체의 진리를 다듬는 거고, 역사 신학은 역사 속에서 신학이 어떻게 전개되어 갔는가, 성경 신학은 성경 그 본문 자체를 연구하고요. 실천 신학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또, 또 믿을 것인가, 뭐 이래서 설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는데 우리 삶의 재반 분야 속을 파고 들어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우고자 하는 그 분야는 전문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그 분야도 하나 필요하다. 이렇게 그 바빙크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신학의 한 분야가 될 필요가 있다. 그러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 조직신학, 역사신학, 성경신학, 실천신학 이거는 많이들 하는데 계시철학 이 부분은 아직도 필요는 알지만 전문적인 연구들이 많이 부족해요. 하여튼 헤르만 바빙크가 시작을 하긴 했는데 하여튼 이런 게 나오면은 삶과 신앙의 일치 작업을 위한 신학이 활발하게 전개되겠죠. 자, 이제 5장을 할 차례입니다. 5장은 이제 뭐 개념 이런 것도 떠나서 실제적으로 철학과 역사와 그다음에 자연 이거를 인본주의적인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실제적으로 그 뭐가 문제인가 하면서 이제 기독교가 변증해 나가면서 기독교 진리를 세워나가는 작업. 바로 그 철학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해봐도 좀 머리가 좀 아파요. 제 1절 철학 사상의 반복과 순환, 자연주의적 세계관 2절, 그 다음에 어디냐 이런 것들 있죠. 진화론의 한계, 그 다음에 진화론의 한계 나온 다음에 실용주의 나오거든요. 하여튼 좀 머리가 좀 아프긴 하지만요.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합시다. 이거 만일 진도가 목적이 아니라 이거 막 진도 뺀다고 했다가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공부를 중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천천히 해봅시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것도 많을 거예요. 목사님들은 모르면 그러면은 같이 대화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하죠. 자, 해봅시다. 자, 허드슨 목사님 읽으셨으니까 박준호 목사님 읽을 차례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그의 계시 철학을 본격적으로 논함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계시와 철학과의 관계를 살피며 이 가운데 나타난 철학의 한계를 지적하며 결국 철학에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학문으로서의 올바로 정립될 수 없음을 지적한다. 네, 철학은 우리가 뭐 잘 알듯이 인류 역사 속에 항상 있어 왔죠. 그죠? 그런데 그 맨 마지막 줄이 철학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학문으로서 올바로 정립될 수 없다는 이 올바로 정립된다는 말이 뭐 제가 쓰긴 썼는데 올바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학문으로서 올바로 정립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올바로 정립될 수 없다. 어, 진리
그 인간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는 진리로서의 철학, 이것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죠. 올바로 뭐 여러 가지 철학 사상이 막 나오는데 항상 뭔가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계가 오면은 또 다른 철학이 나타나고, 그것도 한계가 오면 또 다른 철학 나타나고, 시류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막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라도 사람이 그럴듯한 얘기는 하지만은 진리로서 자리를 딱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말들은 많이 하는데 진리로서 자리를 못 잡아요. 그렇다는 점에서 철학이 한계를 나타내면서 올바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계시가 들어가야 올바로 되고 인간에 대한 만족을 주고 자연과 그러니까 자연과 신에 대한 만족한 설명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죠. 자, 계속 봅시다. 특별히 예,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음, 그가 자연이나 역사, 문화와 미래 등 분야와는 달리 철학의 문제를 두 번의 강의에 걸쳐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음, 이는 바빙크가 인간이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철학을 얼마나 비중 있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는 철학 속에서의 계시의 중대성을 말하기 위해서 먼저 그동안 철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여기서 계시를 배제한 철학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말한다. 다시 말해 철학의 진리는 계시 안에서 비로소 확립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서에서는 바빙크가 어떤 논리로 강의를 이끌어 가는가를 파악해 하므로 먼저 그 흐름에 따라 강의 내용을 구분해 제목을 붙여 요약 정리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바빙크의 논리 흐름을 복잡하게 하거나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용상 설명이나 보충을 필요한 경우에는 가급적 이를 각주에서 처리할 것이다. 네, 계시철학이 총 10개 단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계시철학이 그 단원이 2개로 되어 있어요. 그 아래 각주를 보면은 1번 보면은 이게 영어로 된 게 총 315페이지인데 53쪽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계시철학에서 이 철학 그러니까 계시와 철학을요. 이 철학은 사실 인간의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데 있어 오랫동안 생각하고 고민하고 정리하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인간의 뭐 인생의 목적이라든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확립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역사 속에서 이런 철학적 작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좀 많이 다룰 필요가 있다. 그런데 두 파트로 지금 이것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헤르만 바빙크의 계시철학을 실제 읽어보면은 내용이 방대하고 흐름을 이렇게 탁탁 그러니까 어떻고 그러니까 어떻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사람은 많이 나오고 사상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를 그 이해하는 작업은 요약을 해보고 제목을 달아보면은 아주 흐름이 분명히 나타나요. 그래서 그 흐름을 위해서 소제목을 붙였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설명이 필요하다 그랬던 경우는 그 겨우 흐름을 잡아놨는데 거기서 또 이 얘기 저 얘기하면 또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이런 각주에서 그런 설명이나 보충을 잡았어요. 그래서 기차 제가 읽어보면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것을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리고 본문을 보면 그리고 본문을 보면 계시와 철학이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누어져 있는데 철학의 파트 1은 이제까지의 철학의 유형과 그 한계를 말하고 철학의 파트 2에서는 관념론을 기초로 철학의 계시 도입 가능성과 그 중요성을 말하고자 한다. 네, 특별히 철학 1과 철학 2로 이렇게 나눴는데 철학 1에서는 이제까지 했던 철학을 소개하고 그 한계를 말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계시 철학에서 중요한 것이 계시를 그럼 인간은 어디서 받는가, 계시 인식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관념론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계시를 인간이 어떻게 감각하고 그러니까 인지하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가.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계시를 받는가 이런 분야들이 있어야 되거든, 다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관념론과 직접 관계가 있어서 계시 철학 2에서 관념론을 다루면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관념론이라 그래서 특별하게 뭐 앞에 있는 계시, 앞에 있는 다른 철학과 다른 건 아니라 이제 다만 생각을 관념 쪽으로 들어가서 관념 속에서 모든 걸 소화하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서 뭐 다른 철학과 이렇게 변하는 그런 단계 다른 건 없는데 중요한 건 거기에 계시 파악의 장소로서의 인간 자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로 철학 둘로 분류를 했어요. 그렇게 돼 있다 하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학 2에서 관념론을 기초로 철학에서의 계시도의 가능성,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계시를 얘기하는데 계시를 받았다, 뭐 계시가 필요하다. 도대체 이 계시라는 것을 인간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인간 어디에서 이거를 또 파악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거는 이제 철학 2에서 다루게 될 텐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그러면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공감이 돼요. 그래서 인간은 계시의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건 철학 2에서 다룰 겁니다. 자, 제 1절에서요. 철학 사상의 반복과 순환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뭐 사상이 많이 나오고 철학 뭐 아래 각주도 보면 이거 안 볼 수도 없고요. 이거 천천히 나갈게요.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의문되는 거 있으면은 저한테 질문하세요. 그럼 내가 아는 만큼 설명을 해줄게요. 나는 이렇게 나름대로 소화를 했다 하지만은 또 그 목사님들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같이 공부해 보죠. 자, 해봅시다. 자, 철학 사상의 반복과 순환 한 패러그래프씩 천천히 읽어봅시다. 근데 거기 넘겨주셔야 돼요. 본문이, 예. 그된 본문이. 그래요. 본문. 자, 이거 철학 사상의 반복과 순환 여기죠? 네, 해봅시다. 바빙크는 자연과학과 철학이 열렬히 호응받던 시대를 지나 르낭의 시대가 이어졌음을 말하고 이제는 다시 철학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말하고 있다. 르낭의 시대란 지난 세기 자연과학이 놀라운 진보를 이루므로 해겔로 인하여 야기된 철학이나 형이상학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고 정확한 과학만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환상을 갖게 된 때를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의 기대였을 뿐이다. 자연과학은 갈수록 더 크게 진보해 나가지만 이런 자연과학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이내 무너지게 되었다. 그들은 우리는 무죄하며 앞으로도 무죄할 것이다 는 생각을 하며 자신들이 과학에 대해 품고 있는 기대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곧 깨닫게 된 것이다. 그러자 이에 대한 반동으로 19세기 말 자연스럽게 문학에서 신비주의가 등장하고 또한 철학과 형이상학, 종교의 필요성이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때는 자연과학자들도 자기 분야에서 철학을 말하였다. 그리고 심지어 철저한 다윈주의자였던 해켈과 같은 사람도 이론론적 세계관을 완성하기 위해서 개념의 도움, 과학철학, 지식의 믿음 등 철학적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네, 여기서 이제 계시철학 반복과 순환 얘기하면서 거기 첫 줄 볼까요? 자연과학과 철학이 열렬히 호응받던 시대가 있었죠. 자연과학도 뭐 그냥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구나 뭐 하면서 세상 이치가 그렇구나 또 철학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시대가 잠깐 지나면서요 르낭의 시대라고 오는데 그 르낭의 시대라는 것은 거기 그 세 번째 줄 보면요 지난 세기의 자연과학의 놀라운 진보를 나타냈죠. 그 앞에서 이제 자연과학 그 다음에 해겔로 인하여 야기된 철학이나 형이상학에 대한 열정이 상당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식어가요. 식어가면서 뭐가 발달하냐면은 과학이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시다. 과학이 발달함으로써 과거와 다른 수준에서 그렇게 과학이 발달함으로써 사람들은 모든 것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는 시대가 소위 말해서 르낭의 시대예요. 그 시대 전에는 그런 어떤 해결의 철학, 뭐 철학적 열정이 상당히 있었어요. 근데 과학이 등장하면서 철학이 말 못해주는 것을 과학이 말해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확한 과학만이 인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이런 환상을 가졌었죠. 그런데 그게 잠깐이었어요. 그래서 자연과학이 또 과학이 더 크게 진보해 나가지만 이런 자연과학이 인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건 아니구나 하면서 그 기대가 무너지게 됐죠. 그러면서 이런 근황의 시대에 자연과학, 뭐 어떤 그 당시 어떤 과학에 대한 그런 신뢰가 이제 경험적으로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무지하며 앞으로도 무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뭐 라틴어로 쓰는데 그 무스 그러면 그 우리고 비가 들어가잖아요. 비무슨 비아이가 들어가면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지하고 앞으로도 무지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과학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네 번째 줄 과학에 대하여 품고 있는 기대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곧 깨닫게 된 것이다. 그러자 자 과학으로는 이제 안 되니까 그에 대한 반동으로 19세기 말에 자연스럽게 이제 문학에서 신비주의가 등장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안 되니까 과학은 눈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로는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온 게 뭐냐면 신비주의예요. 그 신비주의가 등장했다 그러는데 아래 4번을 볼까요? 자, 신비주의 문학이란 과학과 현실을 초월해서 심령의 세계 속에 들어가 신과 우주의 신비를 표현하는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의 시대인데 그게 만족이 안 되니까 인간이 신과 우주의 신비 세계로 들어가려고. 아까 말했지만 인간은 초월적인 존재 아니에요. 과학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것이 다 설명할 것 같지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따라서 신을 생각하고 우주를 보니까 우주를 그냥 과학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신비를 참 신비하다 이러면서 그거를 표현하는 문학이 등장하게 됐죠. 예이츠라든가 헤르만 헤세 이런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작가예요. 그 예이츠는 문화와 민족 정신의 부활을 목표로 했다는데 그 예이츠는 과학보다는 문학, 민족 정신 이런 거를 그 자기 민족들 가운데 예이츠가 스코틀랜드 사람인가 아일랜드 사람인가 하여튼 그렇죠, 그렇죠. 그쪽 사람이야. 저 영국 그쪽 지방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민족 정신과 문화를 부활로 목표로 이런 문학 작업을 상당히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 예이츠의 시 우리가 배우지 않았나? 고등학교 때? 응? 그 이니스프리의 호도 뭐 그런 거 있죠. 나 다 기억은 안 나네. 이니스프리. 그래가지고 이니스프리가 하도 유행하고 멋있어가지고 낭만적으로 들려서 화장품 이니스프리도 있잖아. 인스프레 가게 있죠, 그죠? 너 그거 야 기가 막히게 이름 지었다. 어? 예, 아름다운 그 미를 창조해 나가는 화장품이란 말이에요. 인스프레. 그다음에 이제 헤르만 헤세 책에 신비적인 개인 구원에 관한 소설을 되게 많이 썼죠, 그죠? 그래서 이거 나 언젠가 20대 초반에 헤세 전집을 다 읽어본 적이 있는데 데미안이라든가 시타르타 이런 거 보면은 그 사색과 구원에 관한 영혼 구원에 관한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썼어요. 그 햇세가 죽은 지 한 150년 됐나? 140년? 하여튼 뭐 그쯤 됐을 거예요. 어? 그런데 하여튼 이거 참 이 사람 구도자적인 그런 성향이 상당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런 과학으로 안 되니까 사람들이 신비주의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문학적 작업을 하면서 인간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그러는 거죠. 자, 또한 철학과 형이상학, 종교의 필요성이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신비주의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철학, 형이상학, 종교의 필요성이 새롭게 나타났다. 왜냐하면 과학에 실망했기 때문에. 다시 이런 게 유행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게 막 나타나니까 이거 대세가 그런 거예요. 철학, 형이상학, 종교 이런 게 막 대두되고 그러니까 철저한 자연 과학자들도 자기 분야에서 철학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이면 그냥 과학으로 끝내야 되는데 거기에 자꾸 철학적 개념을 도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철저한 다윈주의자였던 해켈과 같은 사람도 이론론적인 세계관을 완성하려고
개념에도 과학, 철학, 지식의 믿음, 철학적 개념을 도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켈이 철저한 진화론자인데 진화론만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해 보려고 그러니까 이 대세가 지금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뭔가를 막 생각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이론론, 그 다윈의 진화론을 기초로 한 이론론적인 이 세계관을 이거를 완성하려고 개념의 도움, 뭐 개념, 과학, 철학, 지식의 믿음 이런 것을 자꾸 도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 세계관을 완성하려고. 그러니까 인간이 여기 해켈의 한 것만 봐도 이론론적으로는 사람이 만족하지 못한다. 뭔가 종교적인 생각을 하고 행위상학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 없이 이 이론론적인 사고가 완성될 수 없구나 하면서 막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죠? 제가 얘기하는 가운데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언제든지 해도 좋아요. 네? 읽어가는 중에 그냥 끊어도 좋고요. 이런 현상 해봅시다. 이런 현상은 누가 아까 읽었죠? 박준호 목사님 읽었죠? 아니, 네. 제가 읽었어요. 그래요? 그런가요? 네. 저는요, 이런 음. 현상은 당시에 몇몇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역사, 약학, 자연과학, 문학, 종교, 신학 등 각 분야에서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났다. 이때 새로운 교리, 새로운 믿음, 새로운 예술, 새로운 과학, 새로운 교육, 새로운 신, 사단 숭배, 신비학, 마술 천문학 등 셀 수 없을 만큼의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며 개혁운동과 현대주의가 곳곳에 넘쳐났다. 네, 과거에 그 과학적으로 뭔가 설명하려던 것을 이제는 다 이렇게 교리도 이제 모든 게 새롭게 해보려고 그래서 교리도 새롭고 믿음도 새롭고 새로운 예술 막 새로운 자가 막 들어가면서 그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다산계가. 응? 그리고 개혁운동이라는 건 과거에 찾아서 만족주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거고 그 현대주의라는 것은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그 소의 현대주의예요. 그러니까 구본을 보면요. 자연주의란 포괄적 의미를 현대주의란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당대의 사조에 따라 형성된 학문, 철학, 예술 등에 순응하려고 하는 이런 사상운동, 당시 분위기에 순응하려고 하는 이런 사상운동을 현대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곳곳에서 넘쳐난 거죠. 그러니까 그 이론론적인 과학만이 모든 것의 답이다 이런 것이 그 과학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확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교리, 뭐 신앙, 철학 막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시대의 특징을 바빙크가 둘로 정리했다 그랬어요. 첫 번째 한번 봅시다. 바빙크는 바빙크는 이런 시대의 특징을 둘로 정리하였다. 첫째가 자율의 원칙으로서 여기서 사상의 무정부 상태가 야기되었고 의지의 자력 구원 주장이 나왔다. 이에 의하면 종교란 기껏해야 인간의 발명에 불과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의 종교를 갖는다고 했다. 네, 과학을 가지고 모든 거를 답해보려고 한 거는 과학,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러니까 과학으로 하려면 한 방향으로 가겠죠. 그죠? 설명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이거 신뢰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하나는 그런 문제는 나로부터 하는 어떤 사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의 원칙을 따라서 사상의 무정부 시대가 된 거죠. 저마다 생각을 하면서 인생 철학을 펼치고 신념을 펼치고 나름대로의 종교를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의하면은 그 종교란 기껏해야 인간 발명에 불과하게 된다. 종교가 왜 나왔느냐? 과학으로 안 되니까 이제 새롭게 내가 어떻게 내 영혼의 문제, 인생 문제를 설명할 것이냐 하면서 인간이 발명해낸 게 바로 그거다. 그래서 다 나름대로의 종교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둘째는 이런 가운데서도 최고의 선, 행복, 음, 진리, 절대 가치를 찾기 위한 종교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때 종교라는 말 대신에 세계관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었고 그런 만큼 세계관에 대한 정의도 아주 다양하였다. 여기서 철학이 등장하면서 실제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지나 인간의 보다 높은 이상에 대해 말하고 싶어하고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를 만족시켜주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이런 가운데 철학은 이내의 종교와 같은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철학은 모든 신학을 경멸하면서 스스로 신을 탐색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다. 네. 거기 이제 이런 그 나름대로의 종교를 갖고 자율의 원칙을 따라 사상의 무정부가 됐다 그랬잖아요. 이런 가운데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 여전히 최고의 선이 무엇인가? 행복이 무엇인가? 진리, 절대 가치를 막 찾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현상이 소위 말해서 이걸 찾는 절대 가치, 진리 찾으면 종교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종교라는 말은 아니더라도 종교 현상에 이런 것이 되게 많이 일어났는데 이 당시는 그런데 종교라는 말 대신에 세계관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다. 그러죠? 자, 그만큼 세계관에 대한 정의도 다양했다 이렇게 되겠는데 그 아래 11번 각주 볼까요? 세계관이 뭔가. 그래서 자, 세계관은 우리가 사는 그 우리가 사는 세계를 해석하는 인식의 틀이에요. 그리고 사물과 세계를 인지하는 방법. 세계관이란 그런 거죠. 아, 세계란 무엇인가? 아, 세계란 이러이러한 것이 하고 나름대로 틀을 딱 잡아놓고 그것 따라 보는 거죠. 그리고 인지 세계와 사물 인지 방식. 그리고 또 넘어가 보면요. 이러한 세계관은 이 세상의 근본적인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견지하는 일련의 전제들이다. 그러니까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요거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나 나름대로 의식적으로 어떤 것을 전제를 해요. 전제를 딱 하면서 나름대로 세계관을 형성해 나가는 거죠. 이게 세계관에 대한 정의가 아주 다양했다 그러는데 그 다양한 세계관에 관해서는요, 어떤 세계관이 있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2절 자연주의적 세계관 비판에서 좀 나와요. 그건 그때 보기로 하고요. 자, 결국은 이렇게 그 행복, 진리, 절대가치, 결국 뭐 세계가 나오니까 어떻게 다시 이건 철학적 작업이 돼버리는 거죠. 철학이 등장하면서 실제 과학에 대한 설명을 지나 인간의 보다 높은 이상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철학이 다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를 만족시켜 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앞에서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를 만족시켜 주려고 하다 보니까 철학이 뭐가 되냐 하면은 종교 같은 역할을 해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초월적인 인간이 철학을 한다 그러면은 자연히 그 철학은 하나의 종교화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신념 체계를 세계관 속에서 신념 체계를 세워주면서 뭔가 초월적인 걸 만족시켜주고 설명하고 그걸 따라오게 하려니까 종교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철학이 신학을 경멸한다는 것은 여기서 신학이라는 것은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성경을 기초로 한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뭐라 그럴까 교조적인 그러한 것들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뭐 어떻게 다 이런 것이 막 나오잖아요. 그건 어떻게 인간 자율에 기초한 게 아니죠. 그죠? 신이 준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러한 그 철학이 자율로 출발했기 때문에 신학을 경멸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식으로 가지 말자. 뭐 신이 성경에 써준 대로 교회가 말하는 대로 신이 이렇고 세계가 이렇다 하지 말자. 우리가 찾아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신을 탐색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확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신을 탐색하자 그러니까 결국 계시를 떠나서 인간 사유에 기초한 자연신학적 철학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런 거 되게 많죠. 그죠? 제가 성장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도 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과정 속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
이거에 대한 혼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기독교 뭐 종교 실망이 많다. 어? 그거 보니까 우리를 너무 실망시키고 설명을 잘 못해주더라. 내가 묻는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건 기독교 신 제쳐두고 우리가 스스로 신을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이 막 나가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자, 계속 보고요. 이 절 끝난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계속 해볼까요?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새로운 종교나 새로운 철학 등의 말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때 바빙크는 이 모든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역사를 살펴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과 같이 이 모든 것은 과거에 있던 것들이 다시 나타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는 인간 지성은 한계에 다다르고 인간의 독창적인 사고는 이제 고갈되었다고 말하였다. 네,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사실 다 과거에도 다 그런 비슷한 얘기들 다 해봤고, 과학 얘기 다 한번 그리스 그 히랍 철학에서 자연과학 상당히 발달했잖아요. 과학으로 다 설명하다가 안 되면 신이 나오고 또 안 되면은 다시 과학으로 가고 뭐 계속 이런 거에 반복인데 은항의 시대 이후에 또 막 복잡하게 또 뭐 인간의 사상이 등장하고 철학이 등장하고 새로운 종교가 등장하고 그러는데 이거 다 옛날에 있던 거다. 바빙크가 보는 건 전에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독창적인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에 달했다. 뭔가 새로운 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역사 속에서 많은 연구, 고민들을 해왔는데 항상 그 한계에 갇혀 있더라. 그래서 독창적이고 새로운 거 나오기 기대하기 되게 어렵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다빈크가 역사 속의 철학과 세계관을 파악해본 결론이다. 이제 다빈크는 인류 지성사의 핵심과 그 흐름을 말하면서 명백히 드러난 인간 지성의 한계와 함께 이를 벗어나기 위해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하고자 한다. 자, 계속 읽어볼래요? 다빈크는 먼저 트렐치의 말을 인용하면서 역사 속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말하는 사람들의 수는 언제나 적었고 인류는 이제까지 의지하며 지탱해 온 사상도 지극히 빈곤하였다고 하였다. 우리가 보기에 혼란스러울 정도로 많은 종교나 세계관이 있는 것 같지만 정리해 보면 이 모든 것은 몇 개의 형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네, 여기 그 나온 대로요. 그 인간 지성의 한계,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이 상당히 그 뭔가를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 아래 나오면 트렐치 말, 그 트렐치가 그 아래 보면 독일 프로테스탄트 신학자예요. 신칸탁 어쩌고저쩌고 막 써 있는데, 하여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역사 속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말하는 사람. 항상 인간의 어떤 사고의 한계, 뭐 과학의 한계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뚫고 뭔가 새로운 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항상 적었어요. 항상 적었고 그리고 인류는 이제까지 의지하며 지탱해온 이 사상도 사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우리가 이제 실화합 철학부터 하잖아요. 그리스 철학부터 쫙 얘기를 막 해 나가는데 이제까지 의지하고 지탱해온 이 사상이 가만히 보면 상당히 빈곤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시원한 돌파구를 제시 못해요. 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새로운 걸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도 적고 여전히 시원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탱해온 이런 사상도 빈곤하다 하는 것이 헤르만 바빙크의 이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혼란스러울 정도로 많은 종교가 있고 세계관이 있는 것 같지만 정리해 보면은 불과 몇 개다. 몇 개 형태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주의적 세계관과 이에 따른 진화론, 실용주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요. 목사님들께서 어떻게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번 해보실래요? 네, 없으면 넘어갈까요? 자, 이제 조금 골치 아파지는 부분이 있어요. 요게 근데 이거 처음 한 석 장 정도만 지나가면은 뒤는 쉬워요. 괜찮아요.
그리고 철학투에서 그 관념 얘기하는 게 조금 머리가 좀 아프지만 거기 지나가면 전반적으로 다 쉽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연주의적 세계관 비판에 대해서. 자, 예. 마빈크는 한번 읽어봅시다. 바빙크는 먼저 세계관, 월드뷰를 구축하는 세계의 축으로 신, 인간, 세계를 말하였다. 그는 이것이 서로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관이 결정된다면서 여기서 세 개의 세계관을 말합니다. 유신론적 세계관, 자연주의적 세계관, 그리고 인본적인 세계관이 그것이다. 이는 역사 속에서 일정한 순환기를 타고 등장하기도 하고 다소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하며 경전하기도 한다고 했다. 네, 거기 어딨냐. 그러니까 유실론적 세계관 이렇게 나왔죠. 그 각주 보면은 이건 종교적 신학적 세계관을 말해요. 그러니까 신이 꼭 포함된 거죠. 그죠? 그다음에 자연주의적 세계관 요거는 범신론과 범신론적인 세계관, 유물론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범신론이 거기 신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연은 신이다. 그래서 그거 유실론적으로 그 생각하면 안 돼요. 범신론은 그냥 자연인데 그걸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범신론에서의 신은 우리가 그동안 쭉 얘기해왔지만 우리와 대화하는 신이 아니고요. 우리가 경배하는 신도 아니고 그런 신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냥 자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제 범신론자들은 그게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뭐 해결의 절대 정신 막 이런 얘기 범신론에서 막 연결돼 나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주의적 세계관은 바로 그런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말해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인격적인 신 빼놓고 생각하는 거 자연주의적 세계관. 그 다음에 인본적인 세계관이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조금 뭐 아래에 그 이 각주 20번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런 유신론적 세계관, 자연적 세계관, 인본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아까 신, 인간 세계가 있는데 그 유신론적 세계관은 여기 신을 포함시킨 거죠. 그죠? 자연주의적 세계관은 신을 빼버린 거예요. 신을 빼버리고 인간과 세계, 요거 자연을 같이 어울려 본 거고. 인본주의적 세계관은 인본적인 세계관, 자연주의적 세계관은 자연 속에 인간이 포함되어 있는 거가 이제 자연주의적 세계관이고요. 인본적인 세계관은 그 인간 속에 자연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안목으로서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인본적인 세계관이죠. 근데 이런 것이요. 어느 한 시대에 그 딱 단계적으로 나타나고 그런 건 아니고 일정한 순환기를 타고 요 세계가 막 번갈아 나타나기도 하고 어디에서는 이게 동시에 두 개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혼재되는 형태, 경전하는 그런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20번을 좀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그냥 뭐 공부하는 김에. 예를 들어 그리스의 철학은 유실론에서 출발해서 자연주의 철학으로 그리고 소피스트를 통해서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그리고 플라톤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 유실론적으로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는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학파의 자연주의적 체제로 이번에는 이에 대한 반동으로 해주의, 신비주의 학파가 등장했다. 그리고 기독교 이후에는 데카르트와 베이컨의 등장으로 자연주의적 성격을 띠게 되었고 칸트와 피이테에 이르러서는 인본주의적으로 변하였다. 이러다가 유물론이 등장하고 이어 다시 칸트와 인본주의로 돌아왔다. 네, 뭐 이거 이제 흐름인데요. 큰 흐름을 얘기한 건데 그리스 철학의 유신론으로 출발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 철학 얘기하다 보면은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나오잖아요. 그죠? 제우스가 어쩌고 저쩌고 무슨 신이 어떻게 해서 뭐 불을 갖다 줬는데 뭐 별 얘기 다 있잖아요. 그래서 만물을 다 그 뭐 해와 달이고 별이고 불이고 다 신이 준 거로 막 이제 그 얘기가 막 흘러가요.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출발했는데 또 그 얘기 그希腊 철학을 보게 되면 또 사색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죠?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불이다. 뭐 불이다. 불, 흙, 공기 막 섞어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만물을 설명할 적에 그냥 자연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을까?
신으로부터 뭐 만들어졌다 이거보다도 만물은 다 물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물이 시작이다. 뭐 이러는 거죠. 물 주면은 뭔가 막 자라나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왜 이게 자라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물 주면 이게 자라는구나.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뭐 세상에 그냥 바닷속에 물고기도 많고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물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데 흙이다. 그래가지고 흙 속에서 다 나오더라. 뭐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자연주의 철학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소피스트가 뭔가 막 얘기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그 뭔가 자기를 위한 변론, 사람을 위한 변론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본주의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플라톤의 이데아론 나오잖아요. 이데아는 현상 세계 속에 저 멀리 있는 어떤 이데아가 있는데 그 이데아 철학을 얘기하다 보면 자연히 이거는 유신론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에피쿠로스니 스토아 철학이니 뭐 이런 게 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왔다가 아이 그런 게 어딨어 하고 회의주도 나오고 모르겠으니까 신비주의로 가기도 하고 유물론이 나왔다가 유물론 갖고 그냥 너무 삭막하다 그래서 신칸트주의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간의 세계관, 철학 이런 건 자꾸 바뀌어갔다. 사람들은 열심히 생각하고 뭔가 그럴듯하고 설득력 있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다. 왜 그런가? 만족을 줄 수 있는 답이 없는 거죠. 응? 뭔가 열심히 했는데 답은 없다. 거기에 그 다음에 도에베르트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면 머리가 좀 아플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자연주의적 세계관이고 유신론적 세계관은 신을 포함시킨 거. 자연주의적 세계관은 자연 속에 인간이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인본적인 세계관은 인간 속에 자연이 들어와 있는 것. 바로 이거예요. 인간 속에 신과 자연이 들어가 있는 게 이건 인본주의적인 거. 자, 그렇게 생각하면 자, 되겠어요. 자, 이런 시대로 흘러갔어요. 자, 바빙크는 이런 현상을 기초로 해봅시다. 바빙크는 이러한 현상을 기초로 왜 그 당시에 자연주의적 인물론이 여전히 지금까지 남아있고 또 이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명망 있는 지성인들 사이에 거절되었는가를 분석해 지적한다. 네, 그 자연주의적 인물론 이것이 이제 헤르만 바빙크 시대 진화론을 그막 팽배했죠 사상이. 이제 자연주의적 인물론 신은 없다. 그 계몽주의 사상과 이제 연결이 돼서 자연주의 인물론이 상당히 사람들 가운데 인기가 있었는데 명망 있는 지성인들은 거절됐다 하면서 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는가? 첫째, 봅시다. 첫째, 좁은 예, 의미의 다윈주의가 비평을 받았기 때문이다. 음. 진화론은 다윈이 처음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계몽주의 이후 많은 사상가들이 인간의 기본은 동물이라고 주장한 데서 시작되었다. 헤겔이 스피노자의 실체, 서브스턴스를 활동력의 한 원리로 바꾸면서 사물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다는 철학적 진화론을 주장하였다. 네, 이게 이제 그 좁은 의미에서 다윈주의가 비평을 받았다 그러는데 이 좁은 의미에서 다윈주의라는 것은요 과학적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적 다윈주의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진화론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이미 시작됐다 그랬죠.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만물 속에는 뭔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그 어떤 인자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놔두면은 뭔가가 변형돼 나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철학적인 진화예요. 사상이나 모양이나 어떤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진화돼 나가는데 과학적인 건 아니야. 보니까 이러이러하더라. 근데 다윈 계몽주의 시대 이후의 사상가들은 인간의 기원을 동물이다. 여기까지도 나왔어요. 그러나 인간의 기원이 동물이다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였지만 아직 과학적으로 인간의 기원은 동물이다. 이런 과학적으로까지는 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지는 않았죠. 왜 아무리 봐도 인간 어디서 왔지? 그러다 보니까 동물하고 비슷하니까 동물에서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계몽주의 이후였고요. 그런데 자 헤겔이 스피노자의 실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거 그 스피노자의 실체라는 말은요 뒤에도 좀 여러 번 몇 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알아둘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25번을 한번 봅시다. 뭐 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25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스피노자의 철학 체계는 실체, 서브스탄스가 있고요.
속성, 애트리뷰트가 있고 양태, 이 모두가 핵심을 이루어요. 그 스피노자가 보는 세계는 실체가 있고 그것에 대한 속성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가는 그런 양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양태는 개별적인 사건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나무는 나무의 양태가 있죠. 동물은 동물의 양태가 있고. 그러니까 개별적인 거예요. 사건이에요. 그리고 실체가 잠시 동안 취하는 특수 형태 형상이다. 그러니까 원래의 실체가 있는데 서브스턴스가 있는데 이것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해서 양태인 거죠. 특수 형태 형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영원 불변하는 실체의 형식이고 양태이고 틀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나무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영원 불변하는 실체가 자기를 나타내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틀이에요. 나무, 사람, 뭐 동물, 바다, 물 이런 것들이 있죠. 실체가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스피노자가 말하는 이 실체란 밑에 있는 거예요. 만물의 바닥에 쫙 깔려 있는 것으로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어떤 존재를 말해요. 양태는 바뀌죠, 자꾸, 그죠? 이런 점에서 그것 밖의 것은 일시적인 거죠. 그러니까 쫙 깔려 있는 서브스턴스, 그 실제 말고는 자꾸 바뀌는 일시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스피노자는 이게 더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이 실체가 뭐냐면은 자연과 신의 동일한 그 어떤 것을 보는 거예요. 실체란 무엇이냐? 자연과 신, 이 결합된 그 무엇이다. 거기서 꽃도 나오고 동물도 나오고 구름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문에 그의 세상은 자연이 신이고 신이 자연이다 하는 범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사상은 뭐냐? 범신론이에요. 실체가 각가지 양태로 바뀐 거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그것이 그 실체가 신과 자연의 결합물이다. 그러다 보니까 범신론이죠. 요거를 잘 알면 돼요. 이제 자, 그래서 해겔은 자, 이 스피노자의 실체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활동력의 한 원리라는 실체를 활동력의 한 원리로 바꾸면서 사물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된다는 철학적 진화론을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실체로 인해서 자꾸 끊임없이 바뀐다는 거야. 양태를 바꿔간다. 그래서 요 그, 그, 그 스피노자의 실체를 철학적 진화론으로 주장을 한 거죠. 그렇죠? 아, 이거 뭐 말만 복잡해서 간단한 거예요. 그죠? 예? 아, 실체가 내서 바뀐다. 그 어떤 범신론적으로 자꾸 바뀐다. 네. 그게 이제 철학적 신화론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해겔이나 이런 이런 그 사상가들의 진화 얘기는 과학적으로는 아직 증명이 안 됐어요. 과학적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관념적으로 이러니까 이렇고 그럴듯한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믿은 거예요. 스피노자, 뭐 해겔이나 이런 것들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그리고 다윈이 이 진화론을 과학적 사실로 규명하고자 했었고, 마르크스가 이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면서 사회적 희망을 유토피아적 사상에서 분리해 과학적 진화론과 접목시켰다. 네. 그 사람들은 유토피아에 대한 사상이 있죠. 그죠? 희망. 그 어딘가 유토피아라는 게 없는 없는 거라잖아요. 그죠? 유토피아 사람은 바라지만 그 유토피아는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유토피아에 대한 꿈은 있죠. 그런데 그거는 그냥 사람의 꿈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으로 갈 수가 있을까? 이제 과학적으로 가는 거죠. 과학적 진화론과 접목시킨 거죠. 현재 상태에서 자꾸 투쟁을 해나가면서 자꾸 낳고 하다 보면 결국 인간이 옛날에 그 꿈꾸던 희망했던 유토피아에 도달한다. 계급 없는 사회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 그런 그 어떤 세상을 창조해낼 수 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부단한 투쟁을 해나가는 거죠. 이게 문제니까 없애고 저게 필요하니까 저거 갖고 오고 투쟁해서 없애고 끌어들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
그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과학에 기초한 진화론에 기초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윈이 예. 누가 그러나 다윗이 적자 생존과 자연 도태, 생존 경쟁에 대한 과학적 기반을 설정하는 데 성공하자마자 이에 대한 열렬한 호응과 지지가 있기도 했지만 반대로 다방면에서 비평이 쏟아져 나오기도 시작했다. 기간트는 회기가 끝나기 전에 다윈의 이론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도 하였다. 마이어는 다윈의 이론은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이 아니라 가설을 옹호하기 위한 사실의 구성이었다고 비판하였고 이 비판은 넓게 동의가 되었다. 이는 지성인들 사이에 진화론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점이 많았음을 뜻한다. 그러니까 과학적 진화론에서 그 다윈이 도입한 그 도구, 법칙, 그게 뭐냐면 적자 생존. 어? 살만한 놈이 산다. 그 다음에 자연 도태. 힘없는 놈은 사라져 버린다. 그러니까 적자 생존, 자연 도태, 생존 경제. 요거 상당히 과학적이잖아요. 그죠? 요거를 기초로 해서 그 세상의 모든 물질 세계를 딱 설명을 딱 한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걸 한 거죠. 근데 그 이에 대한 열렬한 호응과 지지가 있었는데, 야, 그거 맞다. 설명이 된다. 인간은 여전히 그,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가 있어요. 현재의 상태에서. 왜냐하면 새로운 환경이 주어지면은 거기에 살아나기 위해서 어떤 적응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새로운 상황에 적응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거에 필요 없는 거는 자연히 도태될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맹장 이런 거 다 필요 없는데 그 남아 있는 흔적이다. 뭐 이렇게 설명들 하잖아요. 그것도 없어질 거다. 그런 것도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 누가 살아남느냐 치열한데 누가 살아남는 생존 경쟁에서 이기는 놈이 살아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화론을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해서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열렬한 호응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비판이 쏟아졌는데 비칸트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비칸트는요 아래 29번 보면 식물학자예요.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다윈의 진화론에 반대했다라는데 이 식물학자 이 사람은 다윈의 이론이 1850년에 나왔죠. 다윈의 책이요. 그 종이기원. 그래서 세기가 끝나기 전에 다윈의 이론은 존재하지 않을 거다. 말도 안 된다. 뭐 하면서 나름대로 비판한 거죠. 그 다음에 마이어는 이 진화론 이게 뭔가를 설명해 주는 것 같은데 이 가설이 어? 가설을 옹호하기 위한 사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비판을 했어요. 진화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가설을 옹호하기 위한 가설. 그러니까 뭐든지 진화론에 기초했다. 이렇게 이 사상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걸 설명하려고 그럴 때 진화론으로 설명을 해서 결국에 진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가설을 옹호하기 위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는 이거 지금도 저는 이거 동의해요. 많은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옹호하기 위해서 진화론을 끌어들이는. 그래서 설명을 다 해버려요. 비판이 넓게 동의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진화론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지성인들 가운데. 자, 그래서 아까 좁은 의미의 다윈주의가 비평을 받았다 이렇게 첫 번째 줄에 써 있는데 이렇게 비칸트, 바이언 나름대로의 전문가들이 이러이러한 것은 이게 말이 안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자, 둘째를 봅시다. 둘째로 자연과학 그 자체가 근본 개념에 있어서 상당한 수정이 가해졌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물리, 화학 분야에서 아무리 작은 원자라도 우주를 채울 수 있다는 가정을 하였는데 유물론자들은 이 가설을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하고 원자를 우주의 궁극적인 유일한 요소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변화와 다양성은 이런 원자들의 분리와 기계적인 배합의 결과로 간주하였다. 이는 확실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네, 자연과학이 이제 등장하면서 그 물리와 화학 분야가 발달돼 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원자에 대한 개념이 들어왔어요. 원자의 개념이 아주 작은 원자 개념이 있는데 이것이
우주는 다 이런 원자로 채워져 있다. 어? 이제 그 채워져 있는데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그러는데 이 원자들이 그, 아주 나름대로의 분리, 기계적인 배합 이런 거를 통해서 우주를 꽉 채우고 있다 하는 그런 그 원자론, 응? 원자가 다 채우고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됐죠. 이게 자연과학의 원자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가장 작은 것, 이 원자. 그것이 요것으로 우주를 설명하려고 그랬죠. 원자가 분리됐다가 새롭게 결합하고 또 결합한 것이 이렇게 분리하고 저렇게 분리해서 각종 물질이 나왔다. 이게 우주를 채우고 있다. 저희는 좀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그런 설명이 됐어요. 원자론이 나올 때. 자, 그런데 이 원자론에 대해서 이제 앞에 거기 나온 대로 상당한 수정이 가해졌다 그랬잖아요. 네, 수정이 가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봅시다. 그러나 현대 물리학과 화학은 여기서 더 나아가 빛의 연구를 통해 물질은 끝없이 분할될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원자와 원자 사이에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하였다. 결국 물질의 근원으로서의 원자는 하나의 허구라고 믿으며 오히려 에테르가 가득한 세상이 더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확신을 더하게 되었다. 이로써 원자가 궁극적인 단위라고 말하던 기존의 자연과학의 개념이 흔들리게 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유물론도 흔들리며 그 확신도 깨졌다는 것이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빛이 이제 그 현대 물리학과 과학에서 빛의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 빛의 연구를 통해서 물질은 끊임없이 분할되어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원자는 가장 작은 단위죠. 어? 그런데 가장 작은 단위보다도 끊임없이 분리되어서 분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빛 연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와 원자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 가장 작은 물질이다고. 그때 처음에 그것이 우주를 채우고 있다 그럴 때, 아, 그렇구나 했는데 빛의 연구가 딱 되면서 원자와 원사 가장 작은 그 밀입자 사이에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이게 우주에 빈 공간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되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결국 물질의 근원으로서의 원자는 하나의 허구다. 이론이 그럴듯한 것이지 우주를 채워주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 원자와 원자가 채워줄 수 없는 거기가 뭐를 채우고 있느냐? 에테르가 채우고 있다는 거죠. 에테르. 거기서 33번 보면은 물리학에서 빛을 전달하는 물체를 에테르라고 부르는데 이건 이론적 우주의 물질인데 이건 나중에 이제 아인슈타인 때문에 이제 다 폐기돼 버린 거예요. 그 당시 처음에 에테르가 다 채우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원자로 설명되어지는 그런 그 우주론이 흔들려 버린 거죠. 그래서 유물론이 그러니까 유물론이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까지는 물질로 이해하는데 빛 그러면 야 이거를 물질로 봐야 돼. 하다 보니까 이제 흔들리는 거죠. 물질주의가. 자, 셋째 한번 봅시다. 그래서 셋째. 그러니까 자꾸 개념이 흔들리는 거죠.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거를 반박하는 어떤 이론이 나와가지고, 뭐가 발견되는데 뭐 이것이 진짜라면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폐기되어져야 된다. 뭐 하는 식으로 계속 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그 뭔가를 계속 연구하고 발전되면서 기존의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던 것들이 자꾸 흔들리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수정이 가해졌다고 셋째 봅시다. 뭔가요? 음, 예. 셋째, 유물론이 유일한 이론인 것 같지만 인신록적 관점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음, 유물론적 이론론 메테리얼 모니즘은 진료와 힘,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므로 이분법을 온전히 극복하지 못했다. 음. 그리고 오스트왈트가 원자니 물질이니 하는 개념을 없애버리고 이를 에너지 개념으로 대체하여 에너지 이론론을 주장했다. 네. 그 이제 인물론적 이론을 주장하는데 물질이 있어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과 물 사이에 어떤 힘이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어 중력 같은 거.
그러니까 물질과 힘, 이 포스, 그 매터와 이 포스가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이제 매터는 어디서 나온 거고, 아니 이 포스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이분법 있잖아요. 진료와 힘, 뭐 둘로 막 설명이 되고 그러는데 이게 설명이 안 돼. 그 오스발트가 이때 또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원자니 물질이니 이런 개념은 다 없애버려라. 만물은 에너지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에너지 개념으로 대체해가지고 이 유물론적 이론론이 에너지 이론론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었다기보다 주장한 거죠. 그게 그 만물은 에너지다. 에너지로 다 되어 있다. 이런 것이 그 36번 보면요. 그 아인슈타인이 있죠.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물리학에서 질량과 에너지는 동등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E는 뭐 MC 자승에서 그 질량은 그만큼의 어떤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E는 MC 자승. 그러니까 물질은 결국 에너지인 거예요. 그 어떤 물질의 모양으로 에너지가 물질의 모양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화 된다는 거죠. 완전히 E는 MC 자승. 그러니까 이것이 에너지 개념으로 물질의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자꾸 발달하고 이론이 나오면서 그 이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번에는 누가 이거 찾았나요? 시대는 목사님.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오스트발트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 자신을 포함한 외부 세계는 의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난다며 사물의 궁극적인 요소는 물체나 에너지 등이 아니라 감각, 인지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대두되었다. 이로써 새로운 형태의 이론론으로서 심리적 이론론이 등장하였다. 네. 오스트발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 에너지 이론론을 얘기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하는데 또 다른 데서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포함한 외부 세계는 의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다 이래가지고 그 만무 사물의 궁극적인 요소는 에너지나 물체 이런 게 아니다. 우리의 감각, 우리의 인지다. 이런 이론을 막 대두시켜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이론론이라는데 심리적 이론론이라 그랬다 이거는. 네? 네, 그래서 이런 건 상당히 호응을 얻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설명하려고 아까 원자론에서부터 쭉 나왔잖아요. 빛 나오고 뭐 에테르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뭐 힘과 진료 이 사이에 어떤 설명 요구되어지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에너지 개념으로 갔다가 에너지 그 불만족스러우니까 이제 심리적 이론론으로서의 감각, 의식 이것이 모든 것의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까지 한 거죠. 네. 계속 읽어볼까요? 네, 바빙크 거기 심리적 이론론에요. 39 각주를 제가 좀 찾아놨어 봤는데 심리적 이론론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각주 지금 3. 네. 각주 39. 예, 그러나 이런 심리적 이론론은 쉽게 유아론이나 회의론에 빠져들어가면서 보편적 인식을 간과하는 실수에 빠져버렸다. 유아론, 도가론이라고도 하는데 오로지 자기 자신 하나뿐이라는 의미이다. 모든 주관적 관념론은 철저하게 자신의 입장을 추진해 나가며 자기 자신의 그 의식만이 있다고 한다. 대표적 인물로 버클리를 들 수 있다. 주관적 관념론은 감각적 경험을 기초로 하여 출발하고 거기에서 감각에 나타나는 것만 존재한다고 본다. 여기서 더 나아가 본래 존재하는 것은 이같이 감각하고 있는 자기뿐이라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유아론이라고도 불린다. 영국의 실용주의 철학자인 실러는 유아론은 이론상으로는 성립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통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니까 심리적 이론론은 결국 내가 감각하고 인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나를 중심으로 본 거예요. 유아론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자, 바빙크의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한번 봅시다. 그죠? 윙크는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나타나는 유물론은 단지 작업 가설로서 기여할 뿐 이제 더 이상 세계를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였다. 음. 다시 말해 정신은 물질로 설명될 수 없고 의식 현상이 원자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예, 이런 여러 가지 작업 가설들 막 있는데 그 세상을 설명하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될 수 없다. 그러니까 정신은 물질 세계로 설명될 수 없고 의식 현상이 원자로 설명될 수 없다.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 의식이 어떻게 자꾸 원자로 자꾸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느냐, 설명하려고 그러느냐, 그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시도가 되게 많아요. 거기 그 40번을 보면요, 저도 잘 모르는 글인데 그건 맞겠냐 하면서 써놓은 글이에요. 그 현대물 40번 보세요. 현대 물리학은 바빙크의 이 말에 더 힘을 실어준다. 서울대 물리학자 김재환 교수는 우주 탄생의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맺었다. 허공은 그냥 허공이 아니라 모든 물질의 기본 입자들이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곳이다. 순간적인 찰나는 태초에만 있었던 그런 물질들도 순간적인 찰나는 태초에만 있었던 그런 물질들도 나타났다가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현상이다. 이거 나름대로 뭔가 연구를 해서 한 말일 텐데, 예? 허공이라는 것이 있다가 순간적으로 확 없어지고 물질도 있다가 순간적으로 확 없어진다. 이 찰나라는 이 시간에 허공도 있는 것 같다 없다가 뭔가 허공에 뭔가를 채워넣어서 하면 없어지고 뭐 이런 아리꼬리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치 무슨 양자 물리학 비슷한 그런 얘기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요 자꾸 과학자들은 빅뱅 이런 얘기하는 거다 막서 연결시켜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빅뱅 이론하고 창조하고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막 우주를 이런 과학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서 그거를 유물론적으로 설명하든 창조론적으로 설명하든 자꾸 갈등과 충돌만 일으킨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계속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론론은 그 이름을 달리해 발달되어 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아왔다. 음, 바빙크는 과학의 역사에서 이렇게 이론론이라는 단어만큼 함부로 남용된 적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결국 이론론이라는 개념은 너무 막연하고 무의미하게 되었고 또 음. 이론론이란 말에 어떠한 영유한 개념을 붙이기 어렵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냥 이론론에 관한 이론이 하나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 자꾸 그 이론론이 유물론적 이론론 뭐 빛으로 가고 그다음에 심리로 가고 에너지로 가고 막 이러면서 전부 다 이론론을 설명하지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론론이란 이게 뭐냐? 이론론 개념이 헷갈려 버리고 개념이 명료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너무나 막연하고 이제는 하도 이론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로 세상은 이루어졌다 하고 물질만 생각하면 이론론이 그럴듯한데 그렇지 않고 빛이다 뭐 에너지다 막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이론론이란 말이 맞죠? 하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지금요. 실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그 진화론적인 교육에서는 다 물질이라 그러죠. 예? 물질로 하나로 딱 깨뜨려서 얘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혼란을 주는 것을 그 일반 교과에서 허락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 빛의 이론론, 그 에너지 이론론, 그다음에 심리적 이론론 이런 얘기 안 해요. 과학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막 이론론이 얼마나 많은가를 얘기하면 이론론이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데 어?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명료한 개념 붙이기도 어렵다. 자, 이어 바빙크는 계속 봅시다. 이어 바빙크는 이론론이 특히 해켈의 범신론적 유물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였다. 그는 해켈이 자기와 견해를 달리하는 모든 것은 비과학적이라며 이론론으로 몰아버리고자 했음을 지적했다.
헤켈은 순수 이론을 따라 세상에는 오직 단일 실체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그 실체는 신인 동시에 세계요, 정신인 동시에 육체요, 진료인 동시에 힘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해켈은 아까 말한 대로 진화론자죠. 그러면서 이 진화론을 자꾸 철학과 철학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해 보려고. 왜냐하면 당시 풍조가 그랬으니까 철학으로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게 많았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론론을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 다 이론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바빙크는 자, 보세요. 그러나 바빙크는 이렇게 철저해 보이는 유물론자가 실제에 있어서 유물론과 범신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신인 동시에 세계로서의 실체를 말하는 것에서 이런 것이 드러났다고 한다. 이는 물질이면 끝까지 물질이지 거기에 신이라는 말이 왜 등장하느냐는 것이다. 네, 거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 해켈도 이론론 막 주장하다가 뭐 새로운 종교, 뭐 신 도입, 철학 도입 막 하니까 거기에 휩쓸려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이 세상을 유물론자, 그러니까 만물은 물질로 되어 있다 그러는데 물질로 되어 있다고 뭐 끝까지 주장하면 되는데 이게 범신론이 유행하고 그러니까 범신론을 끌어들인 거죠. 자기 설명에. 그래서 유물론과 범신론 이 두 가지를 다 끌어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빙크의 비판은 그 무슨 소리냐. 물질이면 끝까지 물질이지. 왜 거기에 신이 왜 들어가냐 하면서 비판한 거죠. 응? 그러니까 이 물질로만 설명하려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게 자기도 만족스럽지 않은 거지. 어떻게 물질로만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거기다 범신론 도입하면 되잖아요. 물질은 신이다 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막 발전해 나간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이 들어와 버렸어요. 자, 그리고 바빙크는 그리고 바빙크는 이론론이란 미명하에 제공되는 모든 체계가 얼마나 자가당착적인가를 지적하였다. 음, 다시 말해 이론론의 과학 체계가 궁색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바빙크는 오스트발트의 말을 빌어 하나님과 세상, 존재와 생성, 물리적 에너지와 심리적 에너지의 차이를 설명하려 들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모든 것은 하나에서 나왔다고 주장만 하는 것 자체가 이론론이 얼마나 궁색한 이론인가를 지적하였다. 네, 그러니까 오스트벨트가 에너지 이론론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이론론을 나름대로 설명하는 데는 그렇대요. 그거 말 된다. 그러는데 뭔가를 설명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과 세상, 존재, 또 생성하고 그리고 물리적 에너지도 나오고 심리적 에너지도 막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 차이 좀 설명해 보라.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하려고 하자. 아예 모든 거 하여튼 다 에너지에서 나온 거야.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식으로 막 밀어붙이고 그런 되는 거죠. 사실 누가 어떤 그 이론론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모든 걸 거기에 껴 맞춰서 설명하려고 그럴 때 여러 가지 반박이 나오고 설명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 하여튼 그래 그러면서 이제 몰고 가잖아요. 과학에도 그런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네? 자기 공색한 거죠, 실제적으로. 자, 그리고 바빙크는 그리고 바빙크는 과학과 철학으로서의 이론론이 사실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누구도 말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음, 바빙크는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고 복잡하다고 말한다. 그의 주장은 이런 우주를 이론론으로 설명하고자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것이다. 네, 이거 그러니까 뭐 물질로만 다 되어 있다, 에너지로만 다 되어 있다, 또 뭐죠 심리적으로 다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막 하잖아요. 그런 거로 설명 도구를 하면서 우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우주를 가만히 들어보면 상당히 통성하고 복잡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말하는 경우는 은하가 있다. 하늘에 은하수 쫙 보이잖아요. 그죠? 별들이 반짝반짝거리고 있고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어떻게 하면 또 아침이 됐다가 저녁이 됐다가 그다음 구름이 있고 비가 오고 꽃이 피고 계절이 있고 어떻게 더위가 있고 살고 죽고 사람들 속에 어떤 의식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못하죠. 이거는 못해요. 이거 절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풍성하고 복잡해요. 지금 저 몇 개 얘기했는데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고 아니, 드러내고 설명해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이론론이 이거를 설명해요? 진화가 돼서 뭐 다 됐다 뭐 적자 생존 뭐 자연 도태막 이거 설명이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빙컨이 그 얘기했어요. 우주를 봐라. 얼마나 풍성하고 복잡하네. 복잡하죠, 그죠? 너무너무 복잡해요, 우주가. 이거를 어떻게 이론으로 설명하냐. 자체가 물이다, 이렇게. 바빙크는 그 당시에 각종 사상과 과학계, 얘기했죠. 지난번에 우리 바빙크의 그 생애 얘기할 적에 이건 과학협회 같은 데서 초청받아서 이거는 특강도 하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죠? 과학에 대해서 꿰뚫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떻게 이론으로 다 설명하냐. 자, 라인케가 한 말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론론이 실패했음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 작은 글씨 읽어볼까요? 나는 이론론으로 세계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물을 이론론적으로 이해하려는 통일에 대한 바람은 당연하겠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무게를 실어주지 못한다.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할 질문은 무엇이 우리를 즐겁게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진실인가 하는 것이다. 네. 사람들은 세상이 답답하니까 또 신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거 세상을 설명해야 되는데 나름대로의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론적으로 모든 걸 쫙 설명했을 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통일된 설명이 가능해지면 좋겠어요. 이런 통일의 이론론적인 으로 이해하려는 통일에 대한 바람은 당연하지만은 당연한데 그런 것이 우리 세계관을 형성하고 설명해 주는 데는 무게가 안 나와요. 진화론이 우리 세계를 설명해 줬어요. 진화론은 그냥 학계를 붙잡고 모든 걸 진화론적인 사고로 이해하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우주나 이런 거는 진화론으로는 진화론은 그 설명이 되어지지도 없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요. 그냥 뭐 하나 그냥 뭐 아메바에서부터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나하나에서 사람까지 그려냈다 그러는 거는 야 그거 맞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어? 다른 이야기들을 막 거기다 껴붙이잖아요. 도무지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자꾸 이론론을 갖고 이렇게 자꾸 끝없이 주장하느냐. 자기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론론. 그러니까 이론론으로 모든 것을 설명해 보려고 하는 그 시도. 그러면서 자기들은 해피한 거야. 어? 야, 진화론으로 설명하려니까 자기 마음에 만족이 있는 거죠. 근데 무엇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이 문제가 아니라, 자꾸 주장하고 할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진리냐, 어떤 것이 진실이냐, 이거를 가지고 고민하자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라이언케가 이 말을 얘기하는 거죠. 이론론은 실패했다. 이렇게. 바빙크 주장에 의하면 현실 세계 속에 있는 사물이나 현상들은 무한히 다양하며 사실 어떤 연구를 한다고 해도 이론론이 주장하는 진료와 힘의 통일성, 그 메터 앤드 포스 있죠. 이것이 딱 결합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나고 생성되고 막 이러는지 그 안에 어떻게 이 포스라는 것이 작용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지 이거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힘과 진료의 통일을 발견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진화론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화론의 한계는 맨 뒷페이지에 나오는 결정적인 건데 이론론적으로 진화론이 물리적 이론론, 유물론적 이론론 가지고 설명을 하지만 사실 이것저것을 들춰보고 드러내보고 얘기를 하려고 그럴 때 어떤 이론론으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세상은 설명이 되지 않고 설득이 되지 않는다. 응? 설명할 수 없는 그 이론론으로 어떻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진리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진화론의 한계를 얘기한 거죠. 자, 여기까지 얘기해 보실게요.
자연주의적 세계관 비판. 학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이렇게 어떤 이론이 발전하면 그걸 하나로 묶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무슨 새로운 진리가 태어났다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론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네. 그러니까 관념적인 가 어떤 그 물질적인 것을 하나로 이렇게 다 통일하려고 과학자들이 지금 그 최대 물리학계에서 그 그 화두가 그거였거든요. 저기 만류인력하고 중력하고 그 양력 이게 그 하나로 지금 거의 이제 설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걸 발견했다는데 제가 처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레지던트 1년차 때 예를 들렸다 때 어떤 현상을 갖다 병을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이 두 가지로 설명하면 항상 오류를 빠른다고 하나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하나를 발견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다음부터 저도 이제 어떤 현상을 의학적인 현상도 하나로 설명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설명하면 오류에 빠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로 통일하라고 늘 그런 노력을 했거든요. 이론론 주장하는 사람도 그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 강박증이랄까 하나로 모든 걸 설명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예, 빈약해지고 공허해지고 논리가 이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 아, 진료와 힘의 통일 이거를 음, 추구하는 그게 뭐 아인슈타인도 뭐 그걸 하다가 죽었고 뭐 그런 음. 얘기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이게 현대 물리학에서 이게 어느 정도 뭐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뭐랄까 확립된 형태로까지 이게 진전이 됐나요? 어떻게요? 되는 그러니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인력, 그, 만리인력과 뭐 전자기력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서로 이렇게 예, 합쳐지고 서로 예. 작용하는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거. 네, 거의 그게 다 됐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언제 다. 됐어요? 중력하고 양력, 만유인력이 만율력, 어떻게 만율력, 설명이 됐어요? 중력, 내가 기원 이론 거지가 않는 것 같은데 이거 거의 다 됐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거의 도달했다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 그 어떻게 인력 어떻게 설명이 됐지? 뭐, 물질과 물질 사이. 그래가지고 내가 알기로도 내가 이거 공부하면서도 저게 여전히 중력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그 근데 중력은 이게 신비다 이런 얘기를 바빙크 얘기가 100년 전 얘기잖아요. 바빙크가 쓴 100년 전 얘기예요. 100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과학적인 발전이 100년 음, 동안에 많이 있었고 음,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사실 우리가 양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 현재 그동안의 과학적인 발전 이런 거를 음, 감안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음, 이 부분은 바빙크가 본 거는 100년 전 상황이고 현재는 음, 음. 많이 발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런데요, 이 책이 공부를 100년 해야 전에 되는 나왔는데 지금 그 말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직도 설명이 안 된 거로 아직은 안 또 됐네요. 아직은 안 됐는데, 아직, 아직도 안 됐어. 신비 속에 있어. 과학은 예, 발달하고 있지만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제가, 바빙크의 그 뒤에 이제 부록에 나오는 바빙크가 항상 이 어떤 과학 얘기를 할 적에 함부로 무리해서 막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있는 현상 가지고만 딱 얘기하고 이거 어렵다. 하면 거기서 딱 스톱돼요. 나름대로 끌어들이지 않아. 그런데 그것이 현대까지 그 사람의 그 주장 학문이 여전히 살아남는 게 함부로 끌어들이지 않은 거거든요. 그 살아나고 그 존중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그러한 것들 있잖아요. 그 물질과 힘, 그 매트와 포스의 문제. 이 문제는 어떤 현상은 발견할지 모르지만은 현상은 발견할 수 있지만 그 유니티의 문제 있잖아요. 그거 현상은 설명해요. 그래가지고 그 휘어진 공간 얘기 하잖아요. 휘어진 공간 얘기하면서 뭐 천체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막 얘기하잖아요. 그 돌아가는 힘이 휘어진 공간에서 뭐 원심력을 받아가지고 쫙 돌아가고 막 그런 얘기들 하는 설명을 해. 그런 것까지는. 근데 왜 그거 생겼는가? 이런 거는 설명을 못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여튼 그 기원 이론 보면서, 야, 인간은 발견만 할 뿐이구나. 그러니까 발견하고 깨달을 뿐이지 그 원인은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하고 나 이제 과학적 얘기이기 때문에 나도 이거 하면서
그, 야, 이거 100년 전, 이거 바빙크가 쓴지 벌써 120년 지나갔는데, 이런 것이 과연 이게 이거 설명이 안 됐을까 그러는데, 그게 그러지 않은 것이, 어디 갔지? 리차드 도킨스 있죠? 도킨스하고 그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그 논쟁이 있죠. 예? 그것이 당시에 그, 진화론자, 유물론자와 유신론자인 바빙크의 그 이야기하고 똑같이 평행이 돼가지고 현재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맥그라스도 바빙크 얘기 그대로 하고 도킨스도 바빙크가 아니 그 당시에 이론자들이 얘기한 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설명을 하려고 현재도 이거는 유효하다 하려고 내가 도킨스하고 이걸 많이 끌어들였어요. 어디 갔지? 44번 볼까요? 44번 보면은 앞에서의 헤켈은 우리 시대 각주 44번 보면 앞에서의 헤켈은 우리 시대의 도킨스와 비교된다고 하였는데 맥그라스는 도킨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리차드 도킨스는 찰스 다윈 이후 신적 기원에 대한 세계 설명이 우주적 센티멘탈리즘, 사카린과 같이 달콤한 거짓된 목적이 되었으며 자연과학이 이 사실을 정화하고 폭로할 임무를 가진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헤켈이나 도킨스와는 달리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발표하면서 자신이 무신론자임은 얘기하지 않았다. 다윈의 진화론 그 자체는 무신론도 유신론도 아니다. 그런데 맥그라스는 과학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부정할 수 없다며 다윈주의가 신의 존재의 본성에 대한 어떤 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 하여튼 거기 내가 지금 얘기한 거는 도킨스와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그 논쟁은 옛날 100여 년 전에 그 논쟁 그대로 평행선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설명이 된 게 없어요. 설명이 된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생화학자죠. 생화학자인가 그럴걸요. 과학자예요, 이분이. 설명이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평행선을 그으면서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떤 조사한 바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진화론의 한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네. 너무 늦게까지 피곤하니까. 자, 뭐 할 얘기 있으면 해보실래요? 사실 이게 그래요. 뭐 철학이나 뭐 과학 이야기 이런 얘기할 때 특별히 과학 이야기할 적에 지난 100년 동안 너무나 눈부신 과학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설명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이 끊임없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책들을 쭉 읽어보면서 아직도 근본적으로 해결된 건 없네. 뭐 이론은 많이 나왔는데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그런 어떤 확정된 설명은 아직 없다. 그래서 언제든지 확정됐다 그러는데 언제든지 흔들릴 위험이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구의 이론이 나왔는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이제 폐기되어야 될 위기에 있다. 폐기해야 될지도 모른다 하는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거예요. 설명이 현재 알고 있는 지식, 과학이 그 수준에서 지금 머물러 있고 그거로 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뭐 하나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총체적인 면에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데는 이론론이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바빙크는. 뭐 어떤 힘과 진료와 힘의 어떤 통일성 이제 이것도 발견했는데 전체적인 통일성 얘기를 하려고 그럴 때 야,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하는가? 인간이 갖고 있는 의식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에너지와 물질과 연결을 시킬 것인가?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런 건 상당히 회의적이죠. 우리는 너무나 창조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하나의 창조론적인 입장이고 그 세상 모든 거는 물질 이런 신비다. 이런 나도 선입관이 딱 있어요. 딱 있으니까 누가 어떤 주장을 하게 되면은 항상 이렇게 바빙크가 말이 맞아.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지 나도. 그럴 수밖에 없어. 나도 가진 편견이 있어. 그런데 내가 그거를 피해 보려고 바빙크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선입견
바빙크도 뭐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인간 이해의 어떤 전제가 있잖아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창조주와 구속주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분명한 방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조주와 구속주의 이거에 반하는 어떤 이론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심리, 편향이면 편향 그런 게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전개를 한 거예요, 일단은. 그러나 그것을 최대한으로 객관적으로 자기 말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다 하더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론론적인 설명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결론을 좀 내려보는 거죠. 자, 오늘은 뭐 더 할 얘기 없으면 끝낼까요? 머리가 아픈 부분은. 네, 다음 주 실용주의 사상, 실용주의 사상은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뭐 진화론이 한 개도 어려운 건 없고 그냥 읽으면 되는 것 같아요. 다음은 좀 쉬울 거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마칠까요? 네. 네, 그래요. 우리 안경선 목사님 기도해주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계시철학, 흐름,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가. 하나님 아버지, 좀 어렵지만, 이렇게 배우게 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공부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진리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송기 씨는 모세 목자님 붙들어 주시고 참 어렵지만 저희들 가운데 이 부분들을 또 잘 소화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책도 쓰시고 또 이제 하나님 아버지 쓰신 책을 또 잘 하나님 아버지 잘 이렇게 발표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전달하는 가운데 내용을 전달하는 가운데 저희들 가운데 또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이 가을에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귀하신 예수님의 녹다였습니다. 아멘. 아멘. 자, 마칩시다. 목사님들 네, 잘 쉬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김바나바하고 리디아가 왔어요, 모스크바에. 네. 네. 아비가일 사모님 계셨나? 여기 계시네요. 아비가일 사모님 다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아비가일 사모님 용사네요. 어떻게, 이거 머리 안 아파요? 너 과학자니까 괜찮겠다. 그죠? 좀 이해하는 좀 그러니까 낫죠? 이게 되게 사람 마음을 시끄럽게 만드는 내용이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요? 아유,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아비가일 선교사님 저기 생화학이었던가? 전공이? 예, 예. 이런 거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했겠네. 예,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했어요. 신의 영역과 과학의 영역과. 어, 그래요, 뭐. 예. 그래, 알겠습니다. 누구야, 사랑과 네, 은혜 보고 싶은데, 다음에 사진에도 하나 올려보시죠. 자,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대신 잡시다. 저기 말이 네, 나온 김에, 어, 저 그냥 개인적인 건데, 저 책 어,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어떤 책? 제가 저기 미국 어, 할머니랑 이렇게 교독했거든요, 그동안. 어. 스토리라고 바이블